네, 박광온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신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기자회견 이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에 대해서 괴념치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통령 회동을 재차 거절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제 그 개딸들이 무서워서 저 겁이 나서 그랬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을 안 만났는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제 먼저 만나면 그러면 이게 개딸들 있잖아요.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의 극성 지지층입니다. 이분들이 박광온 의원을 그냥 두겠습니까? 완전히 사꾸라 아니냐? 사꾸라 또는 이게 그 옛날에 수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게 무서워서 이번에 그 피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개딸이 무서워서 그랬겠어요. 뭐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순리대로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고 그 자리에 여당 대표가 함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야당 원내대표 나갔는데 여당 대표가 나온다는 건 또 격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인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만난다고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리고 회담 의제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대통령실이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대통령실에서 야당 원내대표는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야당 내부에 대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괜찮다, 만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통 크게 정치는 복원시켜야 된다 이런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야당 대표를 패싱하고 자신이 만나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항상 정치란 순리와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순리를 그렇게 따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회동과 관련된 일련의 이런 상황들, 이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존중하는 이런 모양새가 연출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원내 지도부 개편 직후에 당내 이 투톱이 통합의 솔선수범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통합의 솔선수범이 아니고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이게 쇼입니다. 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안 만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피고인, 피의자, 범죄 혐의자하고 무슨 게 만나서 대화가 됩니까? 따라서 이제 그 어차피 윤 대통령이 안 만날 걸 알고 차라리 이제 그 내가 이게 민생을 참 많이 걱정하는구나. 민생을 위해서 나는 못 만나더라도 원내대표라도 만나라. 이런 이제 저는 보여주기 쇼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 이게 술 이런 게 아니고 개딸들이나 이게 공격이 무서우니까 오히려 못 만난 거죠. 따라서 이게 두 분의 생각이 한 명은 쇼고 한 명은 이게 두려움이죠. 이게 무슨 이게 통합 솔선수범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말씀드리면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원합니까? 여야 대표가 만나고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 이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좀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세요. 수사만 있고 정치가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외국에 나갔다 왔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것인데 전혀 그러한 반응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든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뭔가 변하겠지, 뭔가 바뀌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없다는 것. 그래서 대통령이 좀 쇼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범죄 혐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헌법을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아 피고인이니까 안 받겠다?
라고 하면 만약에 다음에 야당 대표 바뀌면 또 수사해서 피의자 되면 또 만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하고 수사는 좀 수사대로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이. 아니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재판 중에 안보실 1차장으로 썼고 또 형 확정되자마자 사면했어요. 왜 자신의 측근은 되고 야당 대표는 안 만납니까? 국회는 헌법상의 기관이고 야당 다수당의 대표는 국정의 한 축입니다.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정치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 결국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와 회동한 적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좀 여러 차례 그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긴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안 만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치에서요. 가장 이게 나쁜 게 그 내로남불이고요. 가장 이제 필요한 게 역지사지입니다. 정치는 이제 역지사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민생을 위해서 여야 대표 우리 회담합시다. 이러면 이게 그 야당 대표가 만날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약에 만나면 박근혜 대통령 혹시 이게 탄핵에 대해서 면죄부 주는 거 아니야? 또는 이게 수사에 면죄부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재판 받을 때 야당 대표 만나자면 이게 안 만날 거 아닙니까? 야당도.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2개 기소돼 있고 그다음에 그 대장동 위례 FC로 또 기소된 피고인이고 그 외에도 이게 요즘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수사받는 피의자 아닙니까? 이런 범죄 혐의자를 대통령이 만나면 뭐라 할 겁니까? 혹시 이게 대통령이 검찰에 좀 이게 수사를 약하게 하는 이게 시그널 주는 거 아니야? 또는 이게 재판에 약간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불필요한 오해가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야당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걸 안 만났잖아요. 따라서는 역지사지해 보면 안 만나는 게 맞고 이거는 이제 그 뭐 앞으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난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건 좀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야당 대표 안 만난다.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고요. 예.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모두 수사하고 60명의 검사 330여 회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고 해서 검찰이 갑자기 가이드라인을 줘서 봐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공과 사회 구별이 있듯이 감정에 대한 구별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나면 야당이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국민께서도 대통령이 정치는 하지 않고 수사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 여론이 있고 이 정부가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아도 야당의 지지율에 큰 지지율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이런 기대감들이 무너진 것들이 고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을 보는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자체 조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자체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반면에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자체 조사 필요하시다고 보시는지요? 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체 조사를 하는 게 맞죠.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빨리 뭔가를 결론을 내주고 탈당을 권유한다든가 제명을 한다든가 이런 건 결과들을 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당사자들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을 경우 그리고 자체 진상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진상조사를 해서 뭔가 결론을 냈는데 그것과 모순되는 녹취록이 나온다거나 모순되는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예.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자체 진상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검찰에 지금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검찰 수사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속하게 좀 검찰이 수사를 해줘서 국민들께 그 결과를 밝혀주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탈당을 권유한다거나 제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조치들을 시시때때로 정확히 해주는 것, 그것들이 지금 현재로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 자체 조사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돈봉투 의혹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좀 진상 규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 윤관석, 이승만 탈당 있죠. 예. 이게 자진 탈당이 아닙니다. 본인들에게 선당 후사 어쩌고 하면서 자진 탈당 이게 쇼예요. 실제는 이게 강제로 출당 당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쫓아낸 거예요. 강제로 출당 당한 거고요. 저는 이 두 명으로 아마 요즘 이게 사자성가 유행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딱 맞는 사자성가 있어요. 우리 도마뱀 있죠. 도마뱀이 이게 위기에 처했을 때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이걸 이게 단미구생이랍니다. 단 자르다는 거예요. 미 네. 꼬리만 자른다. 그다음에 이 구생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민주당은요 현역 의원 돈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20여 명 가까운 현역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 윤관석, 이승만 의원의 꼬리를 자른 거죠. 이게 단미구생 한자 성어가 적합하고요. 저는 왜 지금 이게 자체 조사를 왜 못합니까? 옛날에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자체 조사가 이게 다 출당시켰잖아요. 지금 녹취록만 봐도요. 인천의 3명의 의원은 야 우리도 하나 봉투 줘. 이런 게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거 이게 충분히 조사해서 일단 출당시킬 수 있잖아요. 나중에 무죄 받으면 살아 돌아오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자체 조사 못하면요. 예. 당의 감사기구나 윤리기구나 다 없애야죠. 이거 공당도 아닙니다. 이것도 이게 조사 못하면 이게 무슨 공당 제1야당입니까?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아니면 이게 이정근 씨나 윤관석 씨나 다 이게 불러서 조사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도도 안 해보잖아요. 이거야말로 저는 이게 오히려 몸통을 은폐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아니 송영길 전 대표가 된 전당대회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는데 무슨 꼴입니까? 검찰이 지금 가장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송영길 전 대표 아니겠어요?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두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 것이니까 꼬리 자르기라고 전혀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꼬리 자르기는 국민의힘의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예요. 예를 들어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뭡니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한테 왜 대통령이 한일 관계 3자 변제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옹호하는 발언들이 하나도 없냐라고 하니까 이거 잘 해주면 공천 주겠다라고 하는 게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이잖아요. 그러면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징계하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태영호 의원을 조사하고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도 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태영호 의원한테 지금 당장 탈당해라, 뭐 최고위원 사퇴해라라고 한다고 하는 건 이게 꼬리 자르기인 거예요.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확인을 해야죠. 이게 공천 개입인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시절에 고수 기소해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는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야당만 비난하지 말고 본인들도 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징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여는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했는데 이제 공개 행사 일정 때문에 일정상 좀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라고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일각의 이런 지금 논란의 상황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저는 이제 충분히 의식해서 취소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공식 행사 있더라도 뭐 최고위원회를 좀 시간을 당긴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최고위원 했을 때는 또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도 마이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중징계. 따라서 이제 그 의식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 꼬리 자르기 이런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제 그 태영호 의원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이진복 수석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보좌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입니다. 보좌진 8명에게 모아놓고 나 이게 청와대 뭐 이진복 수석이 이렇게 말하라 하더라 또는 이렇게 하면 공천 준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이게 부적절한데 문제는 지금 태영호 의원 해명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진복 수석이 공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좀 과장했거나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이게 태영호는 잘못된 거죠. 이진복 수석이 하지도 않은 걸 보좌진들한테 자기 과시하려고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상당히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것만 가지고 이진복 수석이나 어떻게 대통령실을 수사합니까? 태영호 의원 자체가 과장이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고 지금 이게 이진복 수석 목소리가 녹취가 놓은 건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대통령실의 개입은 아직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냥 이게 말이라는 거는 태영호 의원이 전달하다 보면 과장될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이게 목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대통령실이 뭐 개입한 것처럼 이건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을 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체 진상조사를 하던가 또는 압수수색을 하던가 뭔가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수사 없이 그냥 태영호로 그냥 다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자기 죽이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진복 정무수석과 태영호 의원의 2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진복 정무수석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어주고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만 당신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징계 받아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건을 도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양두구육이라고 한 것 가지고 징계 1년을 줬고 결과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서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최고위원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당신 100%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당신 100%로 해서 선거를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 된 지 2달도 안 됐어요.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건데 사퇴 당연히 해야 돼. 잘못했으니까 사퇴는 해야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문제가 된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 회의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냥 수습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현안을 피해가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피하는 거예요. 최고위에 나오지 마. 최고위에 대해서 너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접촉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야당이 또는 여당이 서로 간에 대화하지 않은 정치들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민폐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예정인데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3월 정상회담 때보다 좀 더 진전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하는 점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결국 이제 그 옛날에도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나 또 내각에서 여러 번 사과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존중하고 개성한다. 아마 이 정도의 원론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자국의 사과나 뭐 이런 이제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게 실리 차원에서 예. 접근하는 게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외교는 이게 결국 국익이고 실리입니다. 지금 이게 일본이 피해준 나라가 어디 한두 개 나라입니까? 일본이 중국부터 인도 차이나부터 옛날에 얼마나 침략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게 그게 7, 80년이 지난 과거사고 이미 저는 사과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일본 보고 계속 사과하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좀 이게 과문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 말고 어느 나라에서 일본은 올 때마다 이게 계속 사과해라 하는지 좀 저는 이게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빼고는. 예. 따라서 저는 이런 이게 감정적인 이런 이제 계속 사과를 더 수위를 높이라 뭐 옛날에 천황이 통석에 연못쩌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실리 차원에서 예. 결국 이게 안보와 그다음에 경제입니다. 지금 이게 안보를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제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에 미국하고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제대로 이렇게 복원하듯이 거기에 일본이 빠지면 이게 완전히 약한 고리, 가끔 이론처럼 북한에 일본이 빠져버리면 이게 한미동맹도 힘들어요. 왜 미군이 일본에 많이 주둔하잖아요. 따라서는 이번에 왔을 때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게 안보에 대해서 공통 인식을 가지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이번에 또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 복귀시켰잖아요. 이런 게 경제 문제. 지금 이게 우리 야당 진보 진영은요. 러시아 뭐 말만 하면 우리 기업 다 죽는다. 중국 말만 하면 이게 경제 보복 겁난다. 아니 일본 겁 안 납니까? 일본하고 지금 이게 경제 의존이 많습니까? 러시아하고 많습니까? 중국은 무역량이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는 무역 보복이 겁나고 일본은 겁 안 납니까? 저는 이게 일본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거는 우리 야당 진영밖에 없다 봐요. 따라서는 이번에 좀 실리적인 앞으로 이게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이번에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정도의 어떤 원론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다. 다만 우리는 좀 실리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기시다 총리가 작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아마 작은 선물 정도는 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과거사 문제일지 또는 경제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써야 되는데 일단 몇 년도에 총리라든가 역대 내각을 계승한다예요. 역대 내각들은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내각을 다 계승하면 안 되고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정도 수준의 표현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한 말씀하신 대로 명분도 좋지만 실리 외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일본을 만나서 실리를 얻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좀 실리적으로 경제적인 것들을 받아왔으면 좋겠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을 다시 복귀시킨다고 했다. 그건 뭐 당연히 좋습니다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피해보다는 일본의 피해가 더 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들이 얻어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조금 이익을 얻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방류 문제는 굉장히 국민들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방류 문제, 방수류 문제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통령에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한미일 군사동맹 굉장히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안보라고 하는 것들이 북한과의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과의 안보 문제도 있는 거예요. 북한의 편을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하게 들어주면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외교적으로 좀 떨어져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히려 북중러를 하나로 뭉쳐주는 전략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안보 전략이 과거의 한미일, 북중러로 대결 구도로 가서 우리가 뭘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예전 방식의 어떤 외교 안보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여러 의제에 대해서 좀 예상되는 의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후쿠시마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면 사실 일본 정부 입장은 예정대로 방류를 하겠다, 봄, 여름에 방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이게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면 이런 우리나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노력이랄까요? 이런 방안들이 좀 담겨야 되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이제 그 이슈는요. 예. 항상 그 과학으로 접근해야 돼요. 괴담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괴담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과학으로. 예. 대표적인 게 사드 있잖아요. 사드의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지, 아니면 이게 전자파가 쏴가 인체가 타버리는지, 이걸 이렇게 과학으로, 즉 검증을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이게 해야 되지. 무조건 이게 사드 전자파 놓으면 이게 사람이 타버려. 이런 식으로 이게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벌써 후쿠시마 원전수가 나오니까 야 물고기가
기형아가 오더라, 사람들에게 기형아가 오더라, 이런 게 괴담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방출하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일본 동부 쪽에 있는 일본 국민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 나라보다 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봐요. 더 선진 시스템입니다. 일본이 그건 인정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도 앞서 나가는 진짜 이게 오염수가 위험하고 기형아 오고 해로우면요, 일본이 방출 안 해요. 왜? 자국민이 제일 먼저 피해봐요. 그 다음에 해류 따라가가 미국을 갑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을 돌아요. 그 다음에 중국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해로 와서 북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는 다 이게 국제기구 IAEA나 국제 전문가들이 과연 이게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다 무의하다고 판단될 때 방출하는 겁니다. 이미 그거 다 과학적으로 해로운 거 다 걸러내고 뭐 삼중수소 일부 있지만 이게 저는 우리나라 지금 방출되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이게 저는 러시아나 중국 같으면 의심을 해요. 러시아는 몰래 방출할 수도 있어요. 후진 시스템입니다. 그래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국제 여러 IAEA나 기구나 또는 이게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의논할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게 물론 우리도 거기 참여해야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래 접근해야지 그냥 이게 괴담으로 자꾸 기형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두 분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용규 의원 독도 방문을 두고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생각 어떠신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태극기를 가지고 독도를 방문했던데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상징적인 문제인 것이고 아니 우리나라 독도를 국회의원이 태극기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자꾸 여당에서는 독도에 가면 독도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나라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는데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나라에 있어서 무슨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질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 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재판에 갈지 몰라서 우리나라 땅인 걸 소문내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전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징적인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상징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이걸 가지고 일본에 유리하다. 뭐 친일파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황당무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짧게 두 가지 비유만 들면요. 일본의 국회의원이요. 일본 국회의원이 일장기를 들고 대마도 있잖아요. 독도 말고요. 대마도 가가지고 야 대마도는 우리 땅이야. 일본 땅이야. 이렇게 막 외치면 그 정상인으로 보겠습니까? 그게 제정상입니까? 대마도는 원래 일본 땅인데 일본인이 가서 일장기 들고 우리 땅이라고 막 우기면 독도는 누가 말해도 그게 우리 땅이에요. 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굳이 가서 우리 땅이라고 태극기 들고 흔들면 제정신을 안 본다. 비유 첫째. 두 번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갔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제가 이게 정치에서 제일 나쁜 게 내로남불을 했잖아요. 과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했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비판하고 떠드는지 그거부터 한번 찾아보고 내로남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